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에 이어서 광해군 정권과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리고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 정치사를 넘어 조선의 대외관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조선의 대외관계 같은 경우는 크게 내용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큰 틀을 잡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이 조선의 대외관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조선 전기가 양란이 터지기 이전, 외란과 호란이 터지기 이전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를 공부했어요. 이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는 결국에 두 단어로 요약이 된다 그랬죠. 명나라, 중국을 대상으로 한 4대 관계, 그리고 여진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교린관계. 그래서 4대는 조공과 책봉, 교린은 강경책, 회유책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중국, 명나라를 대상으로 한 조공과 책봉으로 이루어진 4대 관계, 그리고 여진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이루어진 교린정책,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특히 이 여진과 일본에게는 그 교린정책이 이제 왕들별로 정리가 되잖아요. 어느 왕이 여진족 일본에게 어떠한 강경책을 썼고 회유책을 썼고, 그걸 이제 왕들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인물 문제랑 되게 많이 연결이 돼요. 특히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이 태종, 세종, 성종 이런 왕들이 워낙 인물 문제로 잘 나오고, 그 왕들이 대외관계에서 여진 일본에게 어떠한 강경 회유책을 썼는가, 이것도 이제 왕들의 업적과 엮여서 인물 문제로 잘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이 임진왜란 공부했습니다. 조선을 전기랑 후기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이 임진왜란을 배경, 과정, 결과 및 영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공부했어요. 배경 같은 경우는 전쟁날 당시에 조선과 일본과 명나라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 전쟁 과정, 보통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 전쟁 과정이 굉장히 심화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시간순으로 벌어지니까 부산진 전투, 동래성 전투, 탄금대 전투, 이제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쫓겨간 이후에 이순신의 수군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활약, 의병의 활약, 그리고 진주대첩, 행주대첩, 명나라의 원군 등등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시간순으로 파트별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이 부분은 이제 광해군,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같은 경우는요, 오늘 배울 거예요. 남아있는 이 조선 후기 대외관계 같은 경우는 바로 외란 이후에 호란이 터지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활약했던 광해군 정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광해군 정권이 시행했던 중립외교에 반발했던 서인과 남인의 인조반정, 그 인조반정 이후에 들어선 인조정권이 친명, 배금적인 극단적 외교 정책을 내세우면서 결국 후금과 병자호란, 죄송합니다. 두 번이죠. 후금과 정묘호란, 그리고 청나라와 병자호란,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두 번의 호란이 터지는 그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호란 이후에 조선의 대외관계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이야기, 이후의 대외관계. 그게 북벌이냐 북학이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광해군 정권과 호란, 조선 후기 나머지 대외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외란 이후에 권력을 잡은 광해군 정권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 광해군 정권의 성격을 살펴볼 거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 배경 스토리를 알아두시면 이해할 때 편해요. 여러분, 자, 우리 광해군 이전의 왕이 선조였죠. 선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왕의 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종 이후에 왕이 돼서 1567년부터 1608년까지 왕의 자리에 올라요. 여러분 참고로 임진왜란이 얼마 동안 일어났죠? 임진왜란은 1592년,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 만에 1592년에 터져서 7년간 터집니다. 1599년까지. 자, 그 말은 뭐예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선조는
네, 거의 9년 정도, 거의 10년 가까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은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외란 이후에 바로 뭐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정통성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광해군 자체가 후궁의 후생이거든요. 선조에게는 공빈 김씨라고 하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이 공빈 김씨 사이에서 선조가 임해군, 첫째 임해군, 그리고 광해군을 낳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후궁의 후생인데다가 장남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외란이 터지고 한양이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선조에 의해서 17살의 나이에 세자로 책봉이 되고 분조를 이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외란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선조가 회장가를 듭니다. 후궁이 아니라 정식 왕비를 맞이해요. 인목왕후, 인목대비. 이 인목대비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인목대비랑 결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인목대비 사이에서 영창 대군을 낳습니다. 대군. 후궁의 후생은 군이고 정식 왕비 사이에서 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군이라 불러요. 자, 여러분 이 영창대군이 태어났다는 거는 광해군의 정통성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조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광해군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선조 자체가 이 전쟁 때 본인이 굉장히 못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 수도를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지배자로서 전쟁 기간 동안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무능력한 모습이다 보니 왕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조는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임진왜란의 승리를 다 누구 덕분으로 포장을 하느냐? 이순신, 후군, 의병, 관군 다 아니에요. 오직 명나라 덕분이다. 이 나라는 일본에게 망할 뻔했는데 위대하신 명나라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이 전쟁 승리의 그 원인을 명나라에게 돌려요. 이걸 제조지은이라 그래. 망한 나라를 되살려 주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고 후군이고 의병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자, 왜냐면 이렇게 해야 이제 그 명나라에게 외교관을 보내서 원군을 얻어받은 본인의 공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선조가 굉장히 이 전쟁 끝나고나 전쟁 기간 동안에 여러 장군들과 의병들을 굉장히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전쟁터에 나가 싸웠던 광해군의 권위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난 이후에도 광해군을 엄청나게 견제하고 엄청나게 갈굽니다. 그러는 와중에 영창대군이 태어난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선조는 실제로 광해군을 세자에서 쫓아내고 이 영창대군을 세자에 올리려고 했어. 근데 영창대군이 너무 1606년에 태어나서 너무 어리잖아. 그래서 조금만 나이가 들면 내가 영창대군을 세자로 올리겠다 라고 했는데 그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2년 만에 선조가 죽은 거야. 그래서 광해군이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선조가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대다수의 양반 사대부들이 왕의 그 마음이 광해군에게 떠나는구나 이래서 영창대군을 지지해서 광해군의 권력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나마 광해군을 끝까지 지지해줬던 건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북인들밖에 없었어. 자, 광해군 즉위 당시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국내는 외란 이후에 여러분 저번 시간에 봤죠? 임진왜란의 결과 및 영향. 굉장히 많은 인구가 감소했고 국토가 황폐화됐고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인구 문서인 호적, 인구대장인 호적도 소실되고요. 또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기록해 놓은 토지대장인 양안도 소실이 돼요. 자, 이렇게 토지대장, 양안, 인구대장, 호적이 소실된다는 말은 뭘 부과할 수가 없다?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사라졌다라는 거야. 누가 뭐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고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알아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국가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고요. 나라에 지금 돈 들어갈 일은 한두 곳이 아닌데 세금을 제대로 걷지를 못해.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나왔던 게 납복책과 공명첩이었죠. 납복책, 돈이나 곡식을 내면은 명예직이지만 양반과 벼슬자리를 판다는 거고, 그 납북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름을 비워놓은 증서에 돈만 바치면 이름을 채워서 명예 벼슬을 남발하는 공명첩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신분제가
동요하는 거예요. 양반의 비율은 점점 늘고요. 그런 내용들이었죠, 여러분들. 자, 이러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여기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광해군의 권력 기반도 굉장히 불안정했고, 북인들만의 지지를 받는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하필 또 국에는 외란 끝나고, 조선을 도와주다가 명나라도 서서히 맛이 가고요. 이미 외란 터지기 전부터 명나라 맛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온 것도 있어. 근데 이 외란 이후엔 더 맛이 가버린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과 명나라가 이렇게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누가 여진족, 만주에 살고 있는 여진족이 급성장하고 그들만의 나라를 만듭니다. 후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광해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 국내적으로는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돼요. 황폐화된 토지도 다시 개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농지를 개간하면은 세금을 면제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농지 개간을 장려하고요. 전쟁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의벌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동의보감이에요. 허준을 시켜서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합니다. 동의보감은 의미 있는 게 우리나라에 나오는 약재를 가지고 만든 책이야. 그러니까 뭐 중국의 약재, 고급 약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들 중에서도 정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향약 고려시대 향약 구급방,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향약 집성방을 계승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동의보감 자체는 선조 때 시작을 해서 광해군 때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인 토지조사, 다른 말로 양전사업이라고 합니다. 토지조사를 통해서 이제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걸 기록해 놓은 토지대장 문서인 양안도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통해서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인구대장 문서인 호적도 만듭니다. 이렇게 토지대장 양안과 인구대장 호적을 정비를 하면서 국가의 재정도 다시 빵빵해지고 세금 수입도 다시 어느 정도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은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대동법. 자,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가 조광조의 개혁정책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공납의 문제점, 방납의 폐단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조선의 세금제도 중에 공납은 여러분 뭘 바치는 거죠? 쌀이 아니라 특산물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 특산물을 바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단위가 빈부격차가 아니에요. 그냥 가호 단위야. 가호라고 하는 건 집집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흥분의 집이건 놀분의 집이건 이재용 회장님의 집이건 서민 이현균의 집이건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한 가구당 똑같은 양의 세금을 배분을 하는 거야. 가호단이라는 건 가구, 그러니까 집집마다란 뜻입니다. 동일한 양의 세금을 배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반영돼 있지 않고 집집마다 동일한 양의 특산물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민들이 이 공납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상인들을 통해서 대납을 하다가 이 상인들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10배, 20배씩 땡겨먹고 농민들이 직접 공납을 내는 걸 방해하는 방납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폐단, 방납의 폐단.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광조가 수미법, 쌀로 걷자라고 했다가 이제 조광조가 죽으면서 이게 안 됐죠. 그 다음에 그런 조광조의 수미법을 원형으로 나온 게 대동법이에요. 특산물이 아니라 쌀이나 돈을 걷고 그 쌀과 돈을 부과하는 건 토지 단위로. 토지 단위라는 건 여러분, 빈부격차가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땅의 넓이만큼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그만큼 많이 내고 토지가 적은 사람은 조금,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건데 당연히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 지주들이 반발을 엄청 할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 때는 경기도만 일단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동법이 전국으로 퍼지는 건 100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광해군의 시그니처 마크, 무슨 외교? 중립 외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이 변화하는 국제정사에 대응을 해야 할까. 그래서 명나라가 후금을 칠 테니까 너희 조선이 군대를 보내 했을 때 군대를 보내지만 당시 그 지원군의 사령관이었던 강홍립에게 적당히 눈치 보다가 후금에게 투항해라 라고 했던 강홍립 투항 사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남쪽 국경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과의 국교도 정상화했죠. 무슨 약조? 기유약조. 이걸 세종대왕 때 선포를 개항해주고 일본과 맺은 개해약조랑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개해약조. 개해약조는 세종대왕 때입니다. 1443년. 세종 때. 이때는 부산포, 연포, 제포 3포를 모두 열어주었지만 이 광해군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며 맺은 이 기유약조는 부산포만 개항을 해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 광해군이 나름 이렇게 정책을 이끌었지만 광해군 정권의 불안 요소 일단 무슨 외교? 국외적으로 중립외교. 이게 4대의 명분을 저버린 걸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양반 4대부들한테. 정확히 말하면은 서인과 남인들에게는 이 4대 의리를 저버린 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랑캐 하나 붙어먹는 왕. 거기다가 광해군 정권의 불안 요소. 누구의 지지만 받고 있다? 북인의 지지만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이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광해군 자체도 좀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북인들만 데리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서인과 남인은 이 정치에서 소외되었다는 불만, 거기다가 이 왕의 중립외교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섞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광해군은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이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비시키고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명분이 되어서 결국에 광해군 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인조반정이 터져요.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반대하고 특히 폐모살제, 엄마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였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서인과 남인이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당연히 이렇게 수립된 광해군을 몰아내고 수립된 인조정권은 중립외교를 할 수가 없죠. 명나라와의 의리, 4대 의리, 친명배금 정책을 내세웁니다. 인조정권, 친명배금, 4대의 명분을 중시하고 당연히 이러면 금나라랑은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조선은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란 이유잖아, 얘들아. 두 번의 호란이 발생합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자, 정묘호란, 병자호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인조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정묘호란 1627년 정묘년에 이제 일어난 난이다, 호란이라는 건데 이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후금이랑 싸운 거예요. 여진족의 후금. 배경 인조정권, 광해군을 몰아내고 수립된 인조정권의 서인과 남인의 친명 배금 정책. 그리고 요거 은근 중요합니다. 이괄해난. 자, 인조가 이제 이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해서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렸잖아요. 이 서인과 남인이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릴 때, 인조를 새롭게 왕으로 세울 때 1등 공신이 누구였냐? 이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괄이 실질적인 그 군사력,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린 군사력을 모집을 해서 이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고 인조 정권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인조반정의 공신이야. 그래서 이제 인조 정권이 들어섰는데 인조가 이제 이괄을 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인조 정권도 최소한의 생각이 있어. 친명배금 정책을 하면 당연히 금나라랑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럼 북방의 국경이 중요하다. 그럼 누구에게 이 북방의 국경을 맡길 것이냐? 해서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카드 중에 하나, 이괄을 내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조는 이괄을 믿고 너가 이 북방, 평안도 북방 지방에 이 조선의 정예군을 데리고 너가 이 금나라를 좀 견제를 해줘 하고 국경을 맡긴 거야. 근데 이제 이괄은 이게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고 인조 정권을 세운 공신인데 나도 이제 한양에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이제 권력 누리고 살고 싶은데 이런 나를 이 북방에 국경 지방에 나를 보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돼버린 거야. 이렇게 이제 엇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실제로 이괄이 또 1등 공신이 아니고 2등 공신이 되고 국경에 쫓겨나거든? 쫓겨나다 생각한 거지, 본인은. 그래서 결국에 이괄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한양도 점령하고 그래요, 이괄이. 인조가 도망도 가.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이괄의 난을
진압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괄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가 어떤 군대야? 그나마 외란 이후에 이 북방의 여진족, 후금을 견제하기 위해 양성해 놓은 조선의 정예병이란 말이야. 이 정예병이 후금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내란으로 다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괄의 난으로 이 서북 지역의 군사력이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다. 이 서북 지역의 군사력, 국경에서 후금을 막아야 되는 조선의 이 북방, 서북 지역의 군사력이 다 소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이괄의 잔당들이 도망쳐서 후금에 투항을 해가지고 길잡이로 내려오고 막 그래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 국경을 지켜야 되는 군사력이 이괄의 난으로 증발한 상황에서 정묘호란이 터진 거야. 이괄의 난 터지고 3년 뒤에 온 거죠. 그래서 또 여진족은 일본이랑은 달라. 일본은 그나마 보병이 주잖아요. 얘네들은 후금, 여진족 후금, 기마민족, 유목민족이잖아. 저는 다 기마병입니다.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평양성이 15일 만에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인조가 부랴부랴 어디로 도망치냐? 강화도. 왜? 얘는 유목민족이잖아. 고려가 그 옛날 몽골에게 침략당했을 때 이 최후 정권도 강화도로 도망을 쳤잖아요. 유목민족이 바다 건너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인조는 이 강화도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의병들가 정봉수, 용골산성의 정봉수, 의주의 이립, 이 사람들 이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나중에 좀 이따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 단 이때 이제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 정봉수나 이립 같은 사람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때는 후금도 진심 모드가 아니었어요. 후금의 목적은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겠다가 아니라 후방 안정, 그러니까 명나라랑 싸우기 전에 후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약간 찔러보기 식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서희의 외교단판 때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제 거란족의 요나라가 송나라랑 싸우기 전에 고려의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왔던 거. 그게 서희가 그걸 파악해서 외교단판으로 물리친 거잖아. 조선은 그만한 외교력이 없는 거야, 지금. 여튼, 그래서 이때 후금도 보낸 군대가 2만인가 3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을 완전 점령할 만한 군사력은 아니고 애초에 목적이 조선을 견제하겠다, 후방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거라서 후금도 화의를 제의합니다. 그래서 후금과 조선이 형제관계를 맺게 돼요. 정묘호란 결과. 그래서 형이 당연히 후금, 조선이 동생이죠. 형제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 정권은 그렇게 무시하던 오랑캐의 동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 여러분들 병자호란이 터지는데 이번에는 병자호란은 정묘호란이 후금이랑 싸운 거라면 병자호란은 청나라랑 싸운 거야.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 정묘호란 때 조선을 쳐들어왔던 여진족의 후금이 병자호란 당시엔 이름을 바꾸거든. 청나라로 국호를 변경한 겁니다. 이때쯤 되면 정묘호란 이후에 이제 마음 놓고 명나라랑 맞짱을 뜨던 후금이 명나라를 점점점 압도하게 돼요. 명나라가 아직 망한 건 아니지만 이제 후금은 자신감이 생긴 거야. 확실하게 우리가 저 명나라보다 강하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형제관계를 넘어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자, 군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4대 관계를 맺자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조선이 기존에 명나라랑 맺고 있던 그 명에 대한 4대를 뭐해라? 끊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형제관계 때까지는 조선이 명나라에 4대하는 거를 후금이 그냥 봐줬어요. 나 후금 안정화만 시키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스스로를 황제로 칭한 다음에 이제 조선의 무슨 관계? 군신관계를 요구한 거야. 군신은 임금은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황제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군신관계를 요구한다는 건 조선이 그동안 명나라 황제랑 맺고 있던 4대 관계를 끊고 우리 청나라랑 새로운 4대 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거죠. 형제관계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둘로 쪼개져요. 주전론, 척화론과 주화론. 일단 주화론은 주장한다. 무엇을? 화의를 주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군신관계를 맺고 화의를 해서 나라를 보존해야 됩니다. 실리를 중시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최명길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되는 건 주전론, 주장한다. 무엇을? 전쟁을 주장한다는 거야. 전쟁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뭐랑 같은 거예요? 화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척, 이 주전론 다른 말로 척, 배척한다. 무엇을? 화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4대 의리를 절대 저버릴 수 없다. 나라가 오랑캐 말발굽에 짓밟히더라도 명에 대한 4대 의리를 우리가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분을 중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김상원이나 윤집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명분을 중시하는 주전론, 척화론과 이 실리를 중시하는 주화론들 간의 논쟁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가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거기서 이제 그 이병헌 씨가 최명기를, 김윤식 씨가 김상원 역할을 맡고 박해일 씨가 인조를 맡았는데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자, 근데 이 논쟁에서 결국에는 명분을 중시하는 주전론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가 조선에 요구한 군신관계를 조선은 거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이 쳐들어오는 규모가 정묘호란 때랑 차원이 달라요. 정묘호란 때는 그 명나라랑 싸우기 전에 후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찔러보기였지만, 지금은 진심모드란 말이야. 청나라는 더 이상 명나라를 신경 쓰지 않아요. 이미 다 명나라는 식물인간이거든. 그래서 조선을 완전히 정복해야겠다 이래서 청나라 황제가 직접 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10만 명, 이게 다 기마병이야 얘들아. 엄청난 거예요. 기마병 10만이면 기마병은 전근대의 탱크야 얘들아. 10만 대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내려왔냐.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이라고 쳤잖아요. 이번 도망도 못 쳐. 한양을 벗어나려고 할 때 이미 청나라 군대가 한양 근처까지 온 거야.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조는 부랴부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47일간 항전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그 왕은 겨우 이때 남한산성을 지키는 군대가 1만 명 정도였고, 식량도 한 50일, 40일 정도밖에 없었어요. 10만 명의 청나라 군대에 포위된 1만 명의 조선군, 남한산성, 인조.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갇힌 거죠. 이 과정을 이제 그려낸 소설이 김훈씨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물론 이때도 조선에서 나름 저항이 있어요. 정묘호란 때 이제 정봉수나 이립 같은 사람이 활약했다 그랬죠. 병자호란 때는 이 사람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임경업. 정묘호란 때에 정봉수, 이립이 있다면 병자호란 때는 임경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마산성에서 청나라를 상대로 나름 항전을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식량도 다 떨어지고 저희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사라져서 결국 조선은 청나라에게 47일 버티다가 항복을 하게 돼요. 그 결과 항복 예식이 거행됩니다. 그걸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삼전도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석촌호수 있잖아요. 롯데월드 근처. 거기 롯데타워 있고 롯데월드 있는 그 석촌호수 있죠? 거기에요, 거기. 거기에서 이제 항복 예식을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굴욕적입니다. 이제 청나라의 요구 조건은 이거예요. 너희 조선은, 특히 조선의 왕 인조는 죄인의 몸이다. 죄인의 몸으로서 우리 청나라 황제폐하께 사죄를 하는 거니, 남한산성을 나올 때 수행원은 최소로 왕의 의전을 갖출 수 없다. 골룡포 벗고 일반 양반 사대부가 입는 옷을 입고 직접 걸어서 와서 우리가 마련한 그 예식에서 항복을 해라. 3배 고두 굴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 예식을 거행해라. 이래서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에 인조는 일반 양반이 입는 옷을 입고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이 삼전도에 와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배 고두굴의 치욕적인 항복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타이지가 만들어 놓은 공약 삼전도비야. 이게 홍타이지 기념비예요. 그리고 조선은 결국 청나라랑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친명배금 정책이었을까요? 잘못된 외교 정책이 국가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는 다시는 조선이 개기지 못하겠다. 이래서 2명의 왕자,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그리고 청나라랑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척합파 대신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물건을 약탈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50만 명이었대요, 여러분들. 그 당시 50만 명. 진짜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제가 그 정치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청나라에 끌려가서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했던 소현세자가 비운의 죽음을 당한 이후에 복림대군이 효종이 된 다음에는 북쪽을 배우자, 청나라를 배우자, 북학이 아니라 북벌로 나라가 뒤틀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병자호란의 결과는 서북지방은 완전히 황폐화됐고요. 청나라랑 군신관계를 맺고 북벌론이 대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로서 소현세자가 비운에 죽고 둘째로 왕이 된 복림대군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거는 그 분당 정치 파트 설명할 때 예속 논쟁 파트 그쪽 설명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의 스토리가 생각 안 나시는 분은 그 전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둘째로서 왕이 된 복림대군 효종은 본인의 취약한 정통성을 위해 북벌을 내세우게 되고 이런 효종이 자신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내세우는 북벌을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서인들 역시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효종은 정통성을 위해 그래서 둘의 마음이 맞아서 북벌을 내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실현 절대 할 수 없는 할 마음도 없는 거 알아. 근데 서로 북벌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척화는 실천 불가능한 정이고 화치는 실천 가능한 치욕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런 북벌 속에는 청나라에 대한 저항의식도 있고요. 동시에 골 때리는 문화적인 우월감도 있어요. 소중화라고. 말 그대로 작은 중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제 명나라가 효종대 가게 되면은 명나라가 망하잖아요. 그 명나라 수도 북경이 무너지는 거를 이제 소현세자 복림들이 봤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이 아시아의 문화의 중심, 중화의 전통은 명나라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명나라가 저 오랑캐들 손에 멸망했다. 그 말은 그 명나라가 멸망했다는 말은 그 명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중화의 정통이 이제는 우리 조선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멸망한 명나라의 그 문화적인 정통성, 중화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화라 이거예요. 작은 중화. 그러니까 골 때리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북벌 그래서 서인들과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서인과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효종의 환장의 콜라보로 이루어진 그리고 이 소중화 의식에 기반한 북벌은 당연히 여러분 실패하죠. 애초에 이게 왕권 강화랑 정통성 보완을 위해 나온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효종 때 있었던 블랙 코미디 나선 정벌. 청나라가 바보가 아니야. 조선이 하고 있는 뻘짓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보다가 조선한테 야 너네 지금 뻘짓거리 하고 있지? 그 뻘짓거리 하느라 군대 좀 길렀잖아. 그 군대 좀 지원군으로 보내봐. 우리 지금 러시아랑 국경 분쟁이 발생했어. 그래서 러시아랑 싸워야 되니까 너희 조선에서 군대 좀 보내. 해서 북벌이라는 이름으로 양성한 조선의 정예 조총병을 청나라에게 조선이 지원군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청나라 연합군이 러시아랑 싸우게 돼. 이거를 나선 정벌이라 그래요. 17송을 동안에는 북벌은 이야기하다가 18세기 가서야 북학론,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북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대외관계까지 다 여러분이 마무리를 했고 뒤에 있는 자료 꼭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하고 뒤에 나와있는 또 선생님의 기출선지 정리,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시험 범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